제가 듣고 있다가 개입할 땐 개입하고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작업하는 거. 저한테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219페이지 제품 백로그 관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제품 백로그 이제 관리 챕터에서는 이제 백로그를 관리하는 여러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백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뭐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를 제한해야 되는 사람들의 요구라고 보면 되고, 이 요구사항은 뭐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요구사항을 뭐 파악을 했든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아니면 그 고객조차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다라고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구사항을 일단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220페이지에 나오는 시스템 사용 방법과 이유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 이 시스템은 뭐 무엇이다라고 이제 정의하는 게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이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가치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하고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뭐 이 시스템이 가져야 될 이제 보안적인 내용들, 그리고 성능, 그리고 안정성, 뭐 이제 가용성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을 뭐 둘러싼 규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품을 만들 때 관련된 도메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규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법적인 규제가 있다던가 뭐 개인적인 그 개인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범죄 요구사항들이 있고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이제 이 책에서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가 뭐 중요한 게 뒤에 나온 이제 사용자 스토리가 있는데 그 전에 이 220페이지랑 22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를 따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안 오긴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애자일 선언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럼은 결국 이 애자일을 따르는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가치를 따르는데 이 가치를 따르면은 이제 디테일한 문서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제 뒤에 나오는 사용자 스토리처럼 그냥 애매모호한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커다란 할 일 목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디테일한 문서를 만드는 이제 비용을 쓰느니 그냥 이제 좀 애매모호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올바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그 문장인 것 같은데 스크럼에서 제품 책임자의 할 일 목록이 결국 제품의 백로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제품 백로그에 뭐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전에 이제 뭐 예외 상황도 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0페이지 쪽에 보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뭐 죽일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군사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마 좀 되게 디테일하고 많은 검증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예외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보편적인 우리가 만든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애자일적인 가치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222페이지에 보면은 뭐 결국 이제 제품 백록에 넣는 거는 맨 아래쪽을 보면은
스크럼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제품 백로그 항목에서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어떤 템플릿을 해서 뭐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규정하지 않고 좀 자유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스크럼 팀은 이제 제품 백로그로 사용자 스토리를 채운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자일 선언문에서 공정과 도구보다는 이제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때문에 사용자 스토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자일은 앞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과 도구는 최소화하는데 이 최소화된 게 사용자 스토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223페이지 중간에 이 유스 케이스를 이용한 까지. 정리가 나와요. 정리. 네? 여기까지 지금 너무 많이 가. 여기까지 지금 네. 제품 백로그까지 해서 지금 요구사항과 제품 백로그까지 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다 이해가 되세요? 제품 백로그에 대해서? 이 뒤로는 사용자 스토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자 스토리가 꼭 제품 백로그의 중심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본인의 현실하고 안 맞다든지 아니면 제품 백로그가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온다든지. 쓰시면 사용자 스토리부터는 경진님한테 넘길게요. 마이크. 제가 이번에는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러면 바로 소연님한테 넘길게요. 저요? 네. 순간 전 줄 알았어요, 또.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네. 그럼 사용자 스토리 보면은 이제 원래 그 요구사항 이전에 일반적 방식이 유스 케이스였고 그 유스 케이스랑 사용자 스토리가 뭐가 다르냐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저도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사용자 스토리는 유스 케이스 관점에서 볼 때 흐름을 묘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이스 자체라면은 사용자 스토리는 흐름에 맞게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그 스토리 범위에서 뭐 어떤 것들이 행동을 하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할일 목록이랑 이런 걸 연관을 할 때 놓치지 않는 부분들을 더 좀 깊게 보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거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1990년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커뮤니티가 사용자 스토리를 도입을 했는데 이런 간결성을 강제화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모호성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런 모호함이 대면 의사소통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뭔가 딱 케이스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흐름에서의 어떤 그 상황들을 좀 더 보다 보면은 좀 놓치는 부분 그리고 그 뭐 예상하지 못하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도 좀 더 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는 3C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카드, 컨버세이션, 컨퍼메이션 이렇게 3개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사용자 스토리를 그
쓰라고 하면은 그 좀 약간 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막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당하게 약간의 강제하는 그 템플릿이 좀 있어야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정한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이제 결국 그 퍼소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 그리고 그 가치가 들어있는 거를 스토리 템플릿으로 이제 그 보여주고요. 그래서 as your 뭐 persona, I want 어떤 거를 뭐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 스토리들을 계속 작성을 하고 그거를 좀 나열을 해서. 네? 퍼블리싱이 마무리 안 아니, 됐는데 여기 일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퍼소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이제 뭐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개발자 이런 기술 역할이 아니라 이제 이거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랄프가 여기에 보여주는 게 뭐 사용자를 사용자라고 부르는 사업은 뭐 지구상의 소프트웨어 불법 마약 2종류밖에 없다. 이거 보고 좀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 우리의 비즈니스 도메인의 어떤 특정 퍼소나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거를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같이 그 템플릿에 채워서 그거를 작성하고 또 붙이고 하는 걸로 뭐 작성 이렇게 그런 행위들을 이게 좀 1년을 하면은 됩니다. 더 하나요? 가시죠. 어디까지 계속 가시냐면요. 네, 230페이지까지 계속. 230페이지요? 계속. 어쨌든 그리고 그 인베스트 빌 웨이크가 그 품질 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일단은 그 거기 항목에 보면은 독립적이고 또 협상 가능한 그리고 가치 있는 또 추정 가능한 작은 테스트 가능한 이제 이런 룰에 좀 맞춰가지고 그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을 하는 게 있고 또 그 다른 한편으로는 뭐 DB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이 원칙이 뭐 충분히 상세하고 창발적이고 상대적으로 추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능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존재 여부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기능 요구사항하고 달리 그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존재를 해서 여기 예시를 보면은 뭐 ATM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 필요성이 뱅킹 비즈니스 도메인 내에 존재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그 접근성 및 사용성에 관한 새로운 비기능 요구사항 또한 필요해진다. 그래서 그 기능적인 거 말고도 그 계속 이제 사용하거나 이제 이 도메인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시스템이 이제 그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하고 이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이 비기능 요구사항 어떻게 식별하는지 보면은 뭐 제품 백로그 항목, 그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as I want so that 이 비기능 요구 사항에 이제 좀 작성을 해보고 또한 이제 인수 기준. 아니, 기능 목록, 기능 요구 사항도 제품 백로그 항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제품 백로그 항목이 나왔다는 걸로 어떻게 비기능인지 기능인지 식별해. 인수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비기능 항목도 얼마든지 인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완료의 정의에 따라서. 네. 그것도 전 1, 2, 3만 가지고 식별이 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일단 좀 이런 기능, 거는 비기능 구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 뭐가 기능이고 뭐가 비기능인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비기능 기능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기능을 뽑는 거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기능 말고도 비기능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제 이걸로 좀 찾아보고 이걸로
안 되는 이제 부분들 이것도 좀 고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장애인용 그냥, ATM기는 장애인을 커버하는 게 기능이야, 비기능? 도메인 자체가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을 커버하는 걸 비기능이라고 볼 수 있나? 이 책에 따르면 네. ATM에서 돈을 꺼내고 넣는 거는 기능이고 밑에 나와 있는 맹인을 커버하는 건 비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지. 예를 들면 20대를 위한 쇼핑몰을 만들었어. 쇼핑몰의 본연의 기능은 기능이고 20대를 커버하는 건 비기능인 건가? 그 20대를 위한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즉 저는 이 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능 비기능을 구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밑에 230페이지만 봐도 개인 은행 자산을 프리미엄 고객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기. 자산은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게 기능이야, 비기능이야? 더욱더 어려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성능, 혹은 장비에 관련된 제약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의 카드를 보면 이게 대체 기능인지 비기능인지 구분이 되세요? 이거 보면서? 저는 기능 비기능 구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기능 비기능의 구분이 의미가 있나요?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책에서 내가 사용자 스토리를 기능과 비기능을 구분하는 가치가 뭐가 있지? 어차피 기능도 백록으로 만들어지고 비기능도 사용자 스토리 백록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딱히 의미가 있나? 즉 기능, 비기능, 도메인으로 분류하는 거의 가치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고 느끼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맹인 요 부분에 대한 예제는 뭔가 좀 너무 엄격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게 여기서는 왜 이 맹인을 사용자가 이제 기능에 넣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예시가 뭔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포인트는 사실 그 부분이 아닌데 더 정확하게는 고객이 돈을 인출한다라는 기능이 있고 고객은 3초 이내에 인출이 실행된다라는 누가 보기에도 확연하게 기능 비기능이라는 게 나눠진다 할지라도 그걸 나누는 가치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자 스토리를 기능 비기능으로 나누는 가치가 그 굳이 나눠서 식별해야 될 가치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 비기능적 요소라는 거를 조금 더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적인 부분, 예를 들어 가용성, 그러니까 사용자는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1초 이내로 랜딩 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성능적인 이제 최적화 부분이나 이제 뭐 가용성을 뭐 몇 퍼센트 이상으로 이제 뭐 퍼센트로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뭐 그런 걸 신경 쓴다. 혹은 이제 어, 내부적으로 이제 인프라 자동화를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235페이지에 누가 봐도 확연하게 기능인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백로그의 상세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비기능일 수가 없잖아요. 갱신 통보니까 처음부터. 근데 인수 조건을 보면 뭐 비기능 못지않게 다 yes, no로 평가할 수 정도 자세하게 써놓거든요. 뭐 3초 이내라고 수치가 나와야지만 yes, no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yes, no로 항목을 엄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검증 항목 때문에 기능, 비기능 사용자 스토리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도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사용자 스토리를 만들 때 기능, 비기능을 이건 비기능이야, 이건 기능이야 이렇게 나눠서 관리해야 될 가치가 있나? 비기능끼리 묶어놓으면 뭐 기능은 좀 더 창발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허술하게 작성하는 게 가치 있는 건가? 비기능은 빡빡하게 작성하나? 그거는 약간 웃기는 게 비기능도 사실은 허술하게 작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객이 충분히 빨리 랜딩 페이지를 볼 수 있다라고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회의하면서 창발이 일어나서 아 5초가 좋은 것 같아, 3초가 좋은 것 같아 이런 회의가 될 거야. 비기능이라고 처음부터 빡빡하게 적는 건 그것도 조차도 나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 책에 나오는 맹인에 대한 커버도 마찬가지로 이게 점자 수준인 거야, 청각 수준인 거야, 뭐 어디까지 커버해야지 맹인인 거야 이렇게 여지를 둬야지만 되잖아요. 이 스프린트에 사용될 백로그들은 여지가 있어야지 창발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창발을 일으키는 건 비기능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비기능 애들만 모아가지고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희는 그걸 분리하지 않거든요. SI 할 때는 이게 좀 의미가 있었는데 네. 그 기능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리드 타임을 길게 받았거든요. 그렇구나. 비기능 3일, 비기능 10일 뭐 이렇게 받았는데 정치적인 목적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걱정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용자 스토리가 기능으로 인정받아야지만 창발에 대한 여력을 할애받는 식으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만 높아지지 않냐. 사실은 큰 차이도 없습니다. 비기능 쪽은 다 스펙화할 수 있으니까 짧게밖에 일정을 할당 못 받고 기능만 길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죠. 기능이 웬만하면 기능으로 다 밀어 넣으려고 하고 뭐 이런 느낌. 어뷰징이 발생할 수 있죠. 모든 곳엔 다 어뷰징이 발생하는데 이게 비기능도 어뷰징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분야라서 제가 이거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는 다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은 네, 또 비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배포에 대한 부분, 뭐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배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자동화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그 정도 레벨로 내려가면 제품 백로그가 아니라 스프린트 백로그 수준으로 해서 제품 백로그에서 안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가치가 아니니까. 그것도 맞긴 제품 한데 백로그는 반드시 최종 사용자 혹은 이익 집단 얘네들한테 반영돼야 되는 것만 남잖아요. 그 진짜 정말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들은 스프린트 백로그 대상이지 제품 백로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애매하기는 하네요. 그렇게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뭐 예전에 봤을 때는 뭐 이제 비기능 요구 사항에는 그런 배포적인 부분도 그런 거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제품 백로그에는 또 그런 게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되게 모순이 돼버리네요. 네. 여기 비기능도 이 책의 예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최종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형태로만 기술하지 기술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 스토리가 아니니까. 그 사용자의 스토리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이제 에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1페이지에. 표현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저 궁금한 게 이 모호함이라는 게 저는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뭐 얼마만큼 모호하게 써야 되는 건지, 정말 정확하게 쓰면 안 되는 건지, 보통 어떻게 그게 쓰시는지 에픽과 관련이 있지. 엄청 모호하게 쓰면 에픽이 되는 거고 그걸 보고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사용자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회사에 처음에 제품 백록을 만들면 에픽이 난무하죠. 에픽으로 큰 구역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 스토리를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근데?
보통은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잘 모르니까 검증한 그러니까 잘 것도 없고 모르니까 에픽이 되지. 모호함이 생기는 건데, 예. 음. 근데 여기 책엔 약간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픽 같은 게 실제로 없으면은 예. 스토리를 구조화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스토리 여러 개를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일관된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나쁜 점이 일어나니까 에픽으로 묶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실은 에픽이 없는 게 더 이상적이기도 해요. 잘 알려진 도메인은 에픽이 없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에픽을 스토리로 나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스토리를 스토리로 나누는 경우가 더 많고, 음. 저희 회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아까 봤던 235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의 백로그에 보면 7개의 상세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냥 이걸로 봐요. 이번 스프린트에 이 상세 내용이 350개 정도 이내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해요. 저희는 보통 그렇게 나. 이거보다 길어지면 잘라. 그래서 에픽 부분은 수석이가 운전 중이에요? 또? 네, 운전 중. 네가 하긴 문이네. 지수님한테 맡겨야겠다. 지수님 에픽. 제가 카메라에 살아도 이어폰 꽂고 있기 때문에 들리거든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네. 에픽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토리가 너무 큰 스토리를 에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자시죠? 이 계속 등장하시는 분. 랄프가 사실 이거를 에픽이라고 부르든 이런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제품 백로그 항목을 스프린트 종료 시까지 완료로 변경할 수 없다면 스토리는 너무 큰 것이라고, 그게 에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에픽이 나왔을 때는 스프린트 종료 시까지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7에 있는 그림, 이 에픽을 잘 이야기해줬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에픽, 근데 이게 왜 양쪽에 이렇게 있는 그림인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스토리를 4개를 이렇게 에픽이 감싸고 있는 거,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에픽이 나오면 최소 이렇게 스토리가 4-5개 스토리가 또 나올 수 있게끔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 스토리가 한눈에 보이고 또 이 실제로 스토리를 가지고 스프린트를 나눌 수 있겠구나. 그 스프린트 안에서 스토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에픽을 어떻게 스토리로 나눌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밑줄 쳐놨는데 못 찾겠네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결국 이거를 통해서 나오게 된 스토리가 완성된 모습이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짧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각 스토리 조각이 아무리 작더라도 어느 정도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나누는 기준이 한 스토리가 증분돼서 나왔을 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as I want so that을 이렇게 작성했을 때 so that 부분이 가치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면서 이 카드에 있는 내용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그 내용에서 또 나누고 하면서 에픽을 스토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보면 된다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카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에픽이 일단 좀 너무 큰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나누는 이유는 결국 대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이 작은 스토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관계자들과 또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서로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에픽을 분해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그러한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인수 기준이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고객이 봤을 때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인수 기준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수 기준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결국 이 하나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끝냈을 때 최종 가치의 그 모습이 고객이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그림 7-4에 있는 대화에 기여한다. 이거는 그러면 스토리인지? 이 정도 규모는 스토리인지? 이것은 대화에 기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더 작아져야 할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실 뭐 스토리가 완성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데 여기 있는 예시만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일단 차근차근 보면 232페이지의 그림이 정말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그림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에픽 사이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저장소, 저게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이거 웹서버 구축하는 3단계 레이어 그거야? 뭐야 이거 혹시. 이게 일단 뭔지도 모르겠어. 그거 맞는 그리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장소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거잖아. 이게 여기 왜 나와? 혹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왜 나왔지? 그리고 옆에 있는 에픽 안에 스토리가 4개씩 들어있는 것만 알겠지 저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저장소 레이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대신 이 그림이 뭘까? 이 그림이 뭐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왜 에픽을 이렇게 양 사이드로 나눴는지, 두 에픽 간이 연결돼 있다는 건지 이것도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보면 그 기술 요소별로 분해한 스토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밑에서 3번째 문단 보면 그래서 지금 일부러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저장소가 물론 예시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은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모두 다 걸친 그러니까 스토리 하나가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다 걸친 요소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려고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 화살표는 뭔데? 뭐 화살표는 이제 뭐 그 순서로 뭐 진행한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서현이 말씀하신 건 의존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저 스토리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게 저장소를 떠올리는 것보다는 뭐 굳이 따지자면 프레젠테이션 요소에 좀 더 걸맞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상이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걸 위한 이제 저장소를 만드는 것까지로 이르는 과정을 생각한 건가? 라고 저도 그냥 추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 스토리라는 게 유저한테 밸류를 전달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그게 무슨 뭐 저장소를 만든다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이게 뭐 클라이언트로 보여지는 UX의 무엇일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랬을 때를 생각한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가치는 저 세 개 레이어 중에 프레젠테이션밖에 없는 게 맞고 UI별로 분해한 스토리가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 안에 가치 요소를 쓰지 않았기 때문인데 가치 요소는 비즈니스나 저장소와는 무관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7-8을 보면 프리미엄 멤버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 다 프레젠테이션 내용이잖아요. 단지 거기에 네. 가치에 완전한 융통성이 있다를 부여했을 뿐인 거지. 엄밀하게는 인수 테스트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전달되는 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밖에 없다는 거지. 뒤에 오라클인지 뭐 마이스크린인지 알게 뭐야. 비즈니스도 지금 우리가 왓서버를 쓰고 있는 건지 웹로직을 쓰고 있는지 알게 뭐냐고 사실. 즉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 건지만 써주면 되는 거단 말이지. 그래서 저 화살표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그리고 에픽이 이러한 가치를 담는다? 그건 그럴 수 있지. 스토리가 이러한 가치를 다 담는다? 근데 이 스토리가 담아야 되는 가치를 비즈니스가 저기서 등장하는 인구 거야. 성수가 작고 뭔가 기록이 나. 근데 이게 또 지환님 말씀하신 부분 뭐 화살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토리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는 걸치잖아요. 그래서 뭐 스토리 안에도 뭐 이제 스토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게 뭐 개발에서 뭐 뒷단에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혹은 UI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세로축 수직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그냥 듣다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이 화살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의존도를 나타내는 건지. 근데 한번 그냥 양보해도 저장소가 등장한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 스토리. 응. 테이블을 설계한다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사용자 그거는 그야말로 스프린트 로그잖아. 제품 그러니까 백로그가 될 가능성이 제로잖아. 스토리라기 그러니까 이제 백로그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스토리 안에 포함되는 체크리스트인 거죠. 개발에. 그거는 스프린트 로그이기 때문에 이 제품 백로그 카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림이 제품 백로그만을 가리킨다라고 뭔 소리야? 이 장이 제품 백로그 관리인데 실장이 그냥 그런 거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없죠. 이 장 전체가 제품 백로그만 다루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고 그다음에 스토리 나누기하고 에픽하고의 관계가 미묘한데 그림 7-8 233페이지인데 이거는 스토리를 스토리로 분해한 거잖아요. 에픽을 스토리로 분해한 게 아니라 스토리를 스토리로 분해한 건데 왜 에픽을 스토리로 분해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토리를 스토리로 분해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토리를 스토리로 분해할 때 제일 좋은 방향 중에 하나가 인수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 밑에 인수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는 거예요. 인수기준에 따르면 as, 어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so, that를 기준으로 나누라고 23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써 있잖아요. 인수기준 작성 방법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시키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인수 그 7-8에 있는 것 중에 so, that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 생긴다. 기록이 남는다. 그럼 제 질문은 이거야. 왼쪽에는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를 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게 가능해? 이게 질문이야. 휴가자를 프리미엄 멤버, 비프리미엄 멤버로 나눌 수 있어. 그건 저도 가능해. 근데 여러분들은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를 융통성 있다, 기록이 남다, 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돼. 즉 2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이해했을 때 이 저자의 의도대로라면 7-8에서의 왼쪽에 있는 이 카드가 에픽이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이 저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인수 기준을 그 에픽에 따른 인수 기준을 4개를 썼고 그래서 그 4개를 개별 이제 스토리로 분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그러니까 이 스토리와 연결이 되면 그 인수 기준 중에 하나가 체크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컨테이너 정보에 라벨에 에픽은 스토리 카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왼쪽이 스토리 카드니까 당연히 스토리를 분리하지. 에픽은 스토리 카드로 네. 되어 있지 않아요. 왼쪽이 아예 스토리 카드잖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픽의 예시를 직접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챕터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책을 멀쩡히 썼다면 7-8에서 왼쪽 부분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에픽의 정의일 거라고 저는 추측했던 것 같은데 에픽은 여러 가지 기술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기술하지는 않는데. 근데 231페이지 첫 문단에 이제 너무 큰 스토리를 흔히 에픽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부분이 잘못된 말일까요? 아니 잘못되진 않았는데요. 이미 스토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로 안 만들고 에픽보드라고 따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뭐 지금 지환님 생각이나 선생님 얘기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큰 스토리를 그냥 에픽이라고 부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사실 저도 에픽을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은 없긴 한데 지라 같은 데서는 에픽 정의를 따라할 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아무튼 어쨌든 이게 에픽이든 스토리든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 분리가 되냐는 거야.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조건이라는 걸 분리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그 간단한 예제라고 그냥 써놓은 것처럼 저자도 깊게 고민 안 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이게 좀 어려워요. 정말 고심하고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든 건지 이런 게 판단이 안 돼가지고 이 소댓에 나오는 게 결국은 이해 관계자들한테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같긴 같은 거야. 처음엔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치를 줄 때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하고 그 옆에 융통성에 관련된 거나 기록을 남긴다는 거랑 같은 레벨을 볼 수 있긴 한 건가? 이거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라도 소댓을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걸 봤을 때. 아니 그 뭐 부여하는 건 당연히 부여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나눴냐는 거지. 인수 기준으로 어떻게 나눴냐는 거지. 정확하게 나눈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인수 기준 작성 방법을 어떻게 나눴냐는 거지.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231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스프린트를 짧게 유지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조금만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스토리 하나만 수행할 수도 있겠죠. 소비가 안 되는 근데 거 스프린트에 스토리 하나를 부여하면 대부분 큰 스토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프린트 하나 분량이니까. 근데 큰 스토리 하나를 수행하는 게 좋으냐 작은 스토리 여러 개를 진행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리스크 분산의 문제라. 큰 스토리 하나만 진행하다 큰 스토리 하나가 망가지면 이번 스프린트를 그냥 버리는 거죠. 작은 스토리를 여러 개 포함하는 스프린트를 진행하면 스프린트의 일부 스토리는 성공하고 일부 스토리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스프린트가 다 실패하지 않고
증부는 나와. 성공한 스토리만큼. 그거 말고도 많구나. 초과내 뭐 이런 식으로 스프린트 저런 것처럼 내에서의 어떻게 위험 가는 관리를 위해서라도 큰 스토리 하나보다는 작은 스토리 여러 개로 구성해서 스프린트를 구성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운영상으로 스토리를 더 작게 가져가려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 스프린트를 생각하면 스토리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하나의 스프린트에 소화할 수 있는 큰 스토리까지는 안 쪼개도 되는 거지. 우리가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만족시키려면 한 번에 스프린트 하나가 진행되고 스프린트에서는 스토리 단위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 제약사항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스토리가 스프린트 하나 분량이 될 때까지 키워도 상관없는 거야. 프레임워크를 위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운영하면 스프린트 성공 실패에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스프린트 전체 실패할. 실제로 이렇게 굴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했던 많은 회사들은 스프린트에 스토리가 딱 하나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스프린트 짧게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린트 하나에 스토리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되게 커.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안 그러세요? 실제로는? 근데 그 얘네가 지금 권장하는 거는 작은 스토리로 쪼개가지고 작은 스토리를 여러 개를 포함하는 스프린트로 만들라 이거야. 그래야지 이번 스프린트가 완전 실패하지 않고 그 중에 성공하는 애도 있고 실패하는 애도 있어서 성공한 애들만 가지고 모아보면 증부를 만들 수 있다. 얘네들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건 232페이지에 보면 6개에서 12개 사이에 스토리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 스프린트가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포함시키지? 왜냐하면 스토리를 엄청 조그맣게 만들었으니까. 이러면 12개를 다 성공시키면 제일 좋고 6개 실패해도 6개는 성공할 거 아니야.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 뭐 그렇게 하자. 이거 약간 딴 질문인데 예전에 그 대표님이 쓰셨던 글 중에 왜 개발자의 외로움 뭐 이런 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을 별개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스토리가 좀 작아야 그 개발자가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이터레이터를 빨리 가져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진행 달성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옛날에 그 글을 읽으면서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왜냐하면 스토리는 처음부터 약간 모호하게 작성되는데 그거는 인수되는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하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단이 나오지 않아요. 즉 구현 방법은 스토리 카드에 대해서 100만 개가 있다는 거지. 그 스토리 카드를 구현할 방법은 100만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카드 자체가 정의하는 것도 되게 크다? 이런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픽을 제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쓰면 끝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달성할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의하고 창발을 일으키려면 범위를 좁혀야지 그나마 창발이 일어나지 막연한 거에 대해서는 창발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를 되도록이면 작게 나누는 거지. 예를 들어서 233페이지에 있는 휴가자보다는 프리미엄 멤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예약 취소하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약 취소 가능, 즉 기간에 따른 취소 범위가 주어질 때 더 많은 우리가 회의거리가 생긴다는 거지. 보통 사람들의 창발의 능력은 거기까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회의를 해보자는 거야. 예약 24시간 전하고 마지막 순간 전하고 이게 프리미엄 멤버와 비프리미엄 멤버의 차이로서 적당한 기능이야. 이런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겠죠. 치사하게 취소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프리미엄 멤버 결제를 하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휴가자 예약 취소하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렇다고. 이 스토리 카드들은 회의할 여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프리미엄 멤버 취득 권한이 월 2,000원씩 계속 꾸준히 내는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 예약 취소를 하면은 우리 회사의 손해가 5만 원이 와. 그러면 얘한테 우리가 연간으로 2,000원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의들이 일어난다. 프리미엄 멤버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 취소 기능을 넣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프리미엄 멤버를 유지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은 분해하면 분해할수록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창발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려고 스토리 카드를 더 작게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가치 기준으로 생각을 하려고. 이걸 개발자 입장에서의 if문으로 보면 안 되고 if 멤버 타입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가치 기준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전달되는 가치 기준.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고 그 기능으로 자꾸 파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객에 주어지는 가치나 이런 거. 아까 말했잖아요. 소댓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소댓을 기준으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에픽을 언제 분해할까는 뭐 중간중간에 계속 분해합니다. 어쨌든 에픽은 계속 분해돼야 되니까. 인수 기준에 대해서는 병원님한테. 인수 기준은 이제 고객이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어떤 그거를 이제 만족하게 가져가려고 가져간다는 기준으로 인수 기준을 정의한다고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써 있고 인수 기준은 좀 러프하지만 그래도 좀 러프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작성한다고 여기 써 있고요. 그리고 인수 기준에는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5쪽에 제품 백로그 항목이 있고 이 중간에 인수 조건들을 되게 여러 가지로 적어놨는데요. 저는 여기서 인수 기준도 좀 있어서 좋았지만 옆에 테스트라는 항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했을 때 yes, 뭐 yes라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yes 인수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yes or no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yes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아래 이제 릴리즈 승인에서 yes가 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235쪽을 읽었을 때.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인수 기준을 작성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능이 테스트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대 이게 영어로 하면은 더 좀 와닿긴 하는데 뭘 테스트한다, 어떤 거를 테스트한다,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되어야 된다. 어떤 거 이제 그리고 어떤 것을 시연한다. 어떤 것을 시연한다는 사실 그게 딱 와닿진 않았어요. 어떤 게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랑 시연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읽으면서 좀 헷갈렸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기분 웬데는 좀 많이 익숙해서 그런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다,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분 웬덴까지 인수 기준을 작성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읽으신 분 중에 뭐뭐를 시연한다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인수 테스트는 기본이 다 시연한다예요. 아, 내가 하면 뭐가 나타나, 뭘 하면 뭐가 보여. 뭐 대표적으로 지금
235페이지에 네 번째 만료 예정 계약이 표시된다. 또 두 번째 만료 예정 계약 허리가 표시된다. 이거 다 그 의미군요. 거의 대부분의 인수 테스트는 표시된다요. 사용자 뭘 하면 시스템이 반응할 거 아니야. 사용자의 UI의 리액션이 전부 다 시연한다는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말이지. 안 그러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유저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 그리고 무엇을 테스트한다는 저 테스트라는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 예를 들면 뭐 발송했으면 이메일을 수신한다. 이런 거 다 테스트의 일종인 거죠. 그럼 수신한 이메일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테스트 기능이라서 이게 다 인수 기준이라는 건 최종 사용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해볼 수 있는 걸로 표현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종 UI나 최종 이런 결과물들만 볼 수 있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작성하면 다 이렇게 되죠. 기분 웬된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기분엔 하는 건데 단지 이렇게 기술에서 나쁜 점이 하나 있는데 연속된 시나리오를 되게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500원을 입금한 다음에 250원을 출금하고 300원을 출금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개별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나리오 점검 항목이라는 건 이제 다른 항목으로 또 구성하는데 여기에 시나리오가 없고 하나의 제품 백로그가 다른 제품 백로그의 시나리오를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게 기술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검증 항목은 두 개의 백로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누구 거한테 넣어줄 거냐 뭐 이런 것도 어렵고 여기는 제일 쉬운 얘기만 나온 거고요. 근데 일단 237페이지에 스마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measurable인데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측정 가능하게 다 바꿔야 돼요. 측정 가능하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행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고객이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좀 어렵죠. 뭐 고객이 만족감을 느꼈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랑 잘 안 맞느냐면 아까 봤던 233페이지에 있는 유저 스토리 카드하고 되게 안 맞아요. 이게 바로 어려운 점인데 우리가 제품 백로그 이퀄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유저 스토리라고. 그럼 지금 봤던 그것도 검증 방법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유저 스토리예요. 그렇겠지? 근데 유저 스토리의 목표를 보면 완전한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 생긴다. 뭐 이따위 말을 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인수 검증 방법을 써야 돼. 어렵잖아. 내가 뭘 하면은 기록이 남는다는 뭐 그렇다죠. 융통성이 생긴다라는 so that을 증명하는 인수 항목을 뭘로 써놓는 거야. 그게 바로 어려운 점이야. 다시 235페이지에 와보면 여기 보면 가치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전형적인 가치 기술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를 이 정도의 백로그라면 이 정도의 검증이라면 인수라면 나는 이거를 유저가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해. 뭐 이런 거 적어놓은 거잖아. 응? 알고 봤더니 우리 주 고객이 할아버지들이라서 이메일은 보지도 않고 뭐 이러면 태반 이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 지금 인수 조건에 되게 많은 것들이 화면에 표시되기 아니면 이메일 보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우리 주 고객층이 아예 노인들이라서 이메일을 보지도 않아. 그럼 이건 다 잘못된 거라. 이 인수 항목은 다 카톡으로 바꿔야 돼 이거. 이게 바로 이 인수 항목을 쓰기가 어려운 점인 거예요. 이 인수 항목을 달성하면 위에 있는 가치가 달성되냐 이거야. 소우 대신.
그게 일반적인 기술적 검증과 다른 거예요. 기술적 검증 항목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걸 달성했더니 수익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유저 스토리의 소우댓이 달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이걸 인수 조건을 써놨을 거 아니야. 응? 그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지. 이거 되게 좋은 예란 말이야. 응. 만약에 세일즈 매니저가 연령층이 높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아서 놓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시간이 되게 급한 일이야. 5분도 아니야. 1분 내에 확인해야지만 수익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가 성립해. 이런 카톡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음성 전화번호가 날라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문자가 날라오든지. 이메일로는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 이메일을 즉시 확인한다는 개념이 없잖아. 오케이? 인수 조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생기세요? 기술적인 인수 항목, 인수 테스트 항목과 다르다는 거지. 스토리보드 자체가 고객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거라서 스토리 카드 자체, 유저 스토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검증하는 인수 항목조차도 그 가치에 부합하게 작성해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9개로 제약을 해놨잖아요. 이 표 7-9 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수 항목을 9개까지밖에 못 쓰게 제약을 걸어놨다 이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간단한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없는 거는 하나의 스토리로 보기엔 너무 커. 이렇게 보는 거야. 하나의 스토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는 이 정도만 테스트해보면 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왜? 이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가치가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다시 237페이지에 스마트를 와보면 측정 가능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성도 마찬가지죠. 목표와 일치하는 거. 이때 목표가 뭐였다? 유저 스토리에 있던 소우 대세에 해당되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 그래서 성공만 있지 않고요. 어드밴스도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갔어. 그 가치에. 좀 가까이 갔어. 이거는 레벨에 따라서 분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레벨에 따라서 분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파이크는 쉬운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진짜 기능이 아니라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스토리를 얘기해요. 별거 아니니까. 제 백로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선순위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프린트 대상을 분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는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제 백로그 중에 가장 빨리 검증돼야 되고 가장 빨리 만들어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프라이어티였는데 5도로 대체됐어요. 중요도가 아니라 순서만 하는 거지. 옛날에 중요도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순서예요. 순서에 대해서는 지환님한테 시켜요. 네. 이제 순서의 요건,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기 위한 기준 요건을 몇 개를 정의해줬는데, 보통 제가 이제 회사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중요했었던 게 보통 종속성이 제일 중요했던 게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종속성 순서대로 보통 나열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많이 했었던 게 꽤 많은 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초반에 그거를 잘 정의를 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기능을 이제 구현하다가 이제 종속성을 나중에 파악하게 되면 이제 또 다시 그게 딜레이가 되고 또 앞에 그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것들을 그제서야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 가지고 경험적으로는 종속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이제 이미 어떤 공식을 소개하고 그 공식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좀 더 설명해 주는 것 같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백로그를 어떻게든 개선하려면은 일단은 더 작은 걸로 최대한 나누고
그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가치가 이렇게 가능하면 크고 리스크가 이제 큰 것들을 먼저 하는 순서로 정의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가치가 거의 없는 리스크 항목은 무시한다는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품 백로그의 하위 절반의 순서를 정의하는데 시간 많이 드는 게 다소 낭비로 적용해 줄 수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순서를 잘 정의하는 게 시간이 좀 들이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걸 헤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많이 생각했었어서, 처음에 가능하면 우리가 순서를 잘 정리하려고 애를 최대한 많이 써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도 걸리고, 만약에 그게 틀어지면 나중에 다음번에 순서를 정의할 때 그때 우리가 왜 틀어졌는지를 추후에 회고나 이런 것들에 참고해서 그다음 순서를 정의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좀 의미가 있었다고 경험적으로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저러블 관련해서 약간 뭐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거야, 리스크는 어떻게 측정할 거야,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거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가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큰 게 좋음에 가는 건지, 이거 좋음 좀 잘못 해석된 게 아닌가 싶은데, 리스크가 좋은 게 대체 뭐예요? 리스크가 높음을 좋음이라고 잘못 음. 번역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서 이 좋음은 심각하지 않음의 반대로 심각함이라고 저는 이해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히려 그 가치 부분에서 오른쪽 게 좋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음 또는 뭐 높음 뭐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용어가. 그 네, 7-10에서. 여기도 낮은 낮음이었네요. 네, 네, 이거 뭐 좀, 미처 못 봤는데. 네, 좀 웃겼는데 대충 이해하긴 했습니다. 그거 말고 저 표에 있는 개선이 뭐야? 무슨 의미인 거야? 소리 나누는 거를 전 그 개선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요 어떤 거야? 규모가 대형이라는 건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추정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이 스토리가 너무 크게 잡혔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로 나눠야 된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개선한 게 아닐까. 네, 저도 제품 백로그 개선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 241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이 그래프는 여러 가지로 오해를 많이 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리스크와 규모는 누가 생각해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가치는 별도일 수 있어도 규모와 리스크를 같이 따라가는데, 이 표를 보면 규모가 작은데 리스크가 커? 이렇게 보이잖아. 리스크가 큰 거는 솔직히 거의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리스크가 크면 사실 규모도 커진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이 표는 좀 그래, 사용하기가. 어쨌든 규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저는 리스크, 규모, 가치에서 지금 나와 있는 공식만 해도 규모가 되게 크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가치와 리스크를 더해야지 규모로 나누잖아.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규모는 리스크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더한 거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크게 평가받고 있단 말이지. 저번 주에 서현님네 회사 얘기를 들어봐도 저 규모를 되게 중요하게 선택하는 요소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스토리 포인트. 그래서 규모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공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치를 많이 올리고 리스크나 이런 가치 쪽을 더 크게 가져가려면 스토리를 잘게 분해하면 규모는 다 무조건 작아지니까 무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공식이야말로 왜 우리가 스토리를 잘게 나눠야 되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음, 거의 무조건 규모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면 규모를 하염없이 1로 만들어버리면 규모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스토리를 잘게 분해하면 그런 이득이 생길 것 같다 이거지. 회사가 더 비즈니스나 리스크에 집중할 수 있게. 어쨌든 241페이지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순서를 정하는 거는 비결정론적인 문제다. 반대로 얘기하면 훌륭한 제품 관리자란 순서를 잘 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도 무방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쁜 제품 관리자가 있으면 순서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부터 만드냐가 스크럼의 핵심이기도 해요. 우린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되면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지 그 교훈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와 동시에 고려해야 될 건 뭐부터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까? 이 두 개가 항상 일치하진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잡는 게 좋은 제품 관리자인 거죠. 그 지난번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번에 지난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그 스크럼에서 매일매일 일일 스크럼을 함으로써 일정을 좀 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이제 다시 재조정한다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사실은 이 구현 순서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순서 조정도 매일매일 좀 더 우리가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한 재조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최근에 했었어가지고. 그건 불가능해요. 스프린트는 정해지거나 못 바꾸니까. 순서는 언제 영향을 끼치냐면 스프린트를 정하는데 영향을 끼쳐요. 우리는 결국엔 순서가 높은 애들부터 스프린트에 포함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포함돼서 만들어진 스프린트는 일단 진행되는 거고 다음 스프린트를 위해서 순서 조정을 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사실 지금 회사에서 스프린트를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스프린트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성역화 시켜야 되는 필요성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구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까요? 아니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안 쓰는 것뿐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스프린트를 해야지만 스크럼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스크럼을 안 한다는 것뿐이에요. 스크럼을 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스크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스프린트를 하는 건 스크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스크럼을 하는 제품 관리자에서 배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네네. 네. 그 회사가 스크럼을 안 한다고 그 회사가 잘못된 회사는 아니지. 스크럼을 안 하는 것만 확정이지. 스크럼을 한다는 건 계속 말하지만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쓴다는 거고 그럼 스프린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어서 계속 242페이지 지원님.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여기는 뭐라고 그냥 이게? 예시라고 생각했었어 가지고. PBI나 이런 거 다 설명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러면 일단 242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식을 정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개별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해 주는데 아니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는 숫자를 네.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가치의 네. 숫자는 어떻게 부여하고 리스크의 숫자는 어떻게 부여하고 크기 숫자는 어떻게 부여하냐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 가치와 리스크와 크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바꾸고 리스크를 어떻게 숫자로 바꾸고 크기를 어떻게 숫자로 바꾸냐 이거예요.
가치부터 네. 해볼까요? 그래야 측정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는 어쨌든 우리가 결국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돈을 얼마 벌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면 베스트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직결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직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뭔가 다른 의미의 숫자를 쓰든지 어쨌든 대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등한 종류의 어떤 숫자로 치환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요런 이거 네.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이거 다 프레임워크인데? 비즈니스 가치 게임이나 피처 구매나 20, 20 비전, 30호 이거 다 알아요? 알고 지금 넘어가는 거? 이게 뭐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 하나하나가 프레임워크란 말이야. 이거 다 알아? 사실 이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왜 조사 안 했어? 다들 이거 찾아보고 조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뭐 해볼까요? 비즈니스 가치 게임에 대해서 같이 다들 검색해봐요. 비즈니스 가치 게임. 음, 검색이 잘안 나오는데? 나오긴 했다. 비즈니스 가치 게임의 밑에 계획 수립 포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플래닝 포커를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오, 설명해주세요. 그 가치 추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 가치를 정한 게 아니라 사용자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 포인트를 정할 때 이걸 사용한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팀과 그러니까 개발팀 이해관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포커를 이용해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왜 이 정도 걸릴 것 같다를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생각이 모두 통일이 됐다면은 하나로 정해서 이제 이 스토리를 시작을 한다 정도로 일단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카드도 사용했어요? 네? 카드도 실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앱이 있어가지고 그 앱에 있는 앱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앱에 그런 식으로 뭐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지수 형태로 나오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앱 깔아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공개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했었어요. 플래닝 포커. 앱 이름이 플래닝 포커예요. 그렇군요. 그냥 이런 진짜 플래닝 지금 제가 링크 보낸 거에 저런 게 있는데 약간 그 링크 보내주신 거랑 비슷한 앱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0, 2분의 1, 뭐 1, 2, 3, 5 피보나치로 나와가지고 뭐 각자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은지. 태아님이 올려주신 링크도 나쁘지 않은데. 네, 이거랑 거의 뭐 완전히 똑같은 앱이었어요. 근데 제가 드린 링크에 보면 플레이 룰에 되게 좋은 말이 많이 써져 있네. 거기 보면 이 네 가지로 내가 점수를 매기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룰스 오브 플레이에 보면 이게 뉴 비즈니스다 혹은 업셀링 뭐 매출액을 늘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리테인먼트 할 거다 유지를 잘 해줄 거다 아니면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 뭐 이런 걸로 내가 이걸 왜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지 이 게임을 할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룰이 있네요. 2시간짜리나 4시간짜리 회의에 참여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사실 뭐 점수를 부여하는가 부여하면 그만인데 룰 오브 플레이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었네. 그렇죠? 그냥 점수를 마구 부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참고할 만한데 플레이 오브 룰스 오브 플레이. 근데 태연님이 주신 앱에 따르면 점수 부여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얘 해당 보안도 있었어요. 어쨌든 얘 맥스 값이 100이니까 나머지 숫자를 말기는 애들도 이 밸런스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리스크는 0점에서부터 5만 점 이러면 얘가 무의미해지잖아요. 리스크로 가볼까요? 태연이 계속 아니 네. 지연이 계속. 여기서 이제 리스크에서 LMH로 해서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만약에 이제 어떠한 우리가 스토리나 뭐 피처에 대해서 백로그 순서를 이제 결정할 때는 사실 그것들까지 비교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이제 가치로도 뷰를 보고 리스크로도 보고 크기로도 보고 그것들을 이제 총합을 매겨서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보통 순서를 매기고 싶어 하는 걸 텐데 그러면 사실 만약에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이랑 예를 들어 단위가 정확하게 같지 않으면 이걸 적당히 그 어떻게 보면 242페이지에 나왔던 그 공식화 시키는 뭔가의 치환 과정이 또 따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스크 등급에 대해서 번호를 할당한다는 부분이 1, 5, 10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 1, 5, 10을 그대로 다른 애들이랑 그대로 직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숫자화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하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아까 서윤님 말씀하신 플래닝 포커나 그런 예시를 통해서 또 각자 하게끔 해서 뭐 이견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 파트인데 크기에서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피보나치 수열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쓰는 게 상대적으로 그 비교하기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인 건지 이거는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크기는 사실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 범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8인지 9인지 16인지 17인지를 결정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마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야 멋있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강제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어떤 일종의 구간에 그냥 분류를 적당히 하라는 의미인 거군요. 아니 뒤 큰 수가 될수록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피보나치 네네. 수열이니까. 네. 즉 뒤로 갈수록 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뭐 피보나치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지. 2의 승수로 가면 너무 심하고 한 피보나치 정도의 불확실성이지 않냐 이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매긴 애들 점수에 대해서 공식에 적용해 가지고 그걸 이제 이제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PBIB가 이제 좀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걸 그냥 실제 예시를 하나 보여준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 어떻게 보면 맨 앞에서 설명했을 땐 종속성을 언급했는데 이제 여기서 측정할 때는 또 종속성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서 가지고 이 얘기를 넣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종속성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써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럴 바에는 종속성을 처음부터 좀 더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나? 막 이런 고민도 좀 들었던 것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냐면 순서를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무시한 다음에 종속성에다가 순서를 다시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종속성이 있는 애가 종속성 구현 안 하고 만들 수는 있나? 이 배포에는 종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완료 직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수 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스프린트는 중물을 만드는 행위인데
종속성 모듈이 완성되지 않고 어떻게 중분을 만들어? 이번 중분이 의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 릴리즈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뭔가 이런 뭐 저도 깊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는데 그냥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정말 잘게 나눠진 스토리들이 있고 이 두 스토리 사이에 이제 종속성이 있지만 뭐 구현 자체는 이제 그냥 모킹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다던가 그게 릴리즈 될 수 없잖아요. 모킹을 구현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개발 흐름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스크럼 입장에서의 증분 개념에서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스프린트는 항상 릴리즈된 증분이잖아요. 목으로 구현될 리가 없잖아. 안 되지. 플레이스홀더가 그랬어. 애들이 그게 종속성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절대로 사실 종속성을 무시할 수 내가 없게끔 될 텐데 먼저 추출 홀대 주소가 풀리고 나면은 그게 좀 어려워. 내가 이걸 안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내 잘못이야. 활성화된 데 먼저 우리님한테 주소를 완료를 넣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완료에 대해 이해한 바로는 우선 앞에서부터 쭉 나왔지만 스크럼에서 완료라는 개념은 모든 팀원들이 이거를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생각하는 완료의 기준이 다르면은 그 백로그가 종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완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완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정의하는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에서 읽으면서 좀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당장 이 태스크를 끝내서 시연을 한다, 뭐 모든 게 끝나서 고객한테 보여준다, 이 릴리즈 기준을 완료로 하면 그것이 끝났을 때 이 릴리즈를 했을 때 의견이 안 맞는다거나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릴리즈를 한다라는 완료의 기준이 아니라 좀 더 쪼개서 뭐 일단 뭐 기능 구현을 한다, 테스트를 한다, 뭐 어떤 기능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한다라는 식으로 점점 작은 기준에서 조금씩 키워 나가면서 뭐 처음부터 단위 테스트를 하고 뭐 통합 테스트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일단 이 책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완료에 대한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릴리즈를 할 수 있는 뭐 증분이 되는 것이 완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증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 기준,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가치들을 만족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러한 인수의 기준들, 각각의 이 인수의 기준들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이 완료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유닛 테스트를 하고 뭐 통합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 리스크가 줄어들었나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 이해를 한 건지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이 부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우림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완료까지 가기까지에 뭐 통합 테스트를 한다. 근데 그 테스트의 기준이 뭐 유닛 테스트를 했을 때 커버리지를 뭐 80%를 채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쪼개가면서 최종적으로 릴리즈를 할 수 있는, 증분을 할 수 있는 이 백로그를 완료하면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끝났다고 해도 처음에 뭐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쪼개서 완료를 했다고 해도 이게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사실 커버리지를 태운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단위 테스트를 한다는 것도 그냥 테스트를 했다가 아니라 테스트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는 잘 개선이 안 됐던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 스프린트를 끝낼 때 정말 이렇게 완료 기준을 쪼개서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가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뭐 248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은 뭐 이제 새로운 통찰이 생길 때마다 완료 정의를 바꾼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완료라는 의미가 팀마다 다르고 그 리스크를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의는 이제 매번 바뀌는 게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조직은 뭐 테스트 커버리지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리스크가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한 소프트웨어면은 반드시 뭐 이 새로운 이제 뭔가 기능을 만들거나 수정을 했을 때 엄청나게 빽빽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릴리즈를 할 수 있다.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좀 소규모 조직에서는 뭐 이제 테스트가 없더라도 뭐 인스 테스트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냥 이제 잘 돌아가면은 증분을 한다. 그럼 이제 리스크가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의는 각자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스프린트 하면서 완료의 기준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본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별로 없어서 한번 정해진 게 그렇게 뭐 스프린트가 끝날 때까지 뭐 바뀐다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완료의 정의는 어디까지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약간 기능 구현을 완료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그렇게 가치를 중시해가지고서 스크럼을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이러이러한 기능을 완료한다, 약간 이런 식의 그 기능을 완료했다는 건 어떻게 증명했는데? QA 팀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와? 그런 거예요? 본인 팀이 그거 완료했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QA도 태울 필요 없고 고객 이후에 AS도 발생 안 하고 뭐 이러는 건가? 완료를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죠, 그 팀에서. 기능 구현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능 구현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는데? 사실 완료 기준이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스크럼 팀 자체가 QA까지 넘어간다가 아니라 그냥 그 기능을 구현했다가 끝이고, 사실 제대로 릴리즈를 하고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끊어서 개발한다는 의미로 스크럼을 약간 도입을 했었던 거다 보니 QA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끝.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전부 릴리즈가 돼서 뭐 QA 뭐 이게 다 끝나서 QA로 넘어갔다가 수정되고 돌아오고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QA 항목이 돌아왔을 때 그걸로 다시 새로운 스프린트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건 단지 팀의 반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개발팀이 너무 느슨하게 완료를 정의했기 때문에 QA에서 계속 돌아오는데 무시하고 계속 그 수준만 유지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팀이 반성을 했으면 완료 기준을 더 빡빡하게 정의하고 돌아오는 QA는 더 없어졌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팀에서는 그냥 야 뭐 에러 나면 QA 오면 그때 또 스프린트 잡으면 되지, 이렇게 느슨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팀이 빡빡하게 봤으면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 QA 3-4개 당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스프린트에서는 이 정도 개발하면 QA 또 걸려, 우리는 완료를 더 까다롭게 정의해야겠다, 뭐 이렇게 진화를 했겠죠. 네.
발전하는 팀이라면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QA 보내도 에러가 안 나고 진짜로 개발팀이 완료됐다 보면 진짜 완료되고 이렇게 완료를 더 개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선 안 하면 끝없이 스프린트가 이어지겠죠. 맨날 그 수준, 그 정도 맞는 걸 완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개발팀이 정의한 완료에 따르면 QA에서 여러 가지 QA 건수가 나오는 수준인 거잖아요. 딱. 이런 것들 때문에 완료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팀이 반성을 안 하면 안 바뀌죠. 저희는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님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거야. 완료 조건을 왜 바꿔요? 이렇게. 안 바꿔도 저는 회사 생활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문제는 없죠. 예, 문제는 없는데 완료가 바뀌고 점점 더 커지는 이유, 완료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가 없는 부분은 도메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림 7-14가 되게 현실적이에요. 발전하는 팀들은 기술적인 완료 조건을 점점 더 확장을 시켜요. 당해봤더니 이 정도로는 완료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이 정도는 릴리즈가 되지 않아. 큐에 다 걸려. 그러다 보면 팀에 자꾸 이제 룰이 붙죠. 이걸 만들 때는 여기까지 했어야 되고 이거 할 땐 저기까지 해야 되고 확인도 여기까지 해봤어야 되고 이렇게. 뭐 대표적인 사례로 모바일 사이트를 만드는데 완료가 모바일 크롬에서 잘 되면 되는 걸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하고 났더니 삼성 브라우저를 애들이 엄청 써. 삼성 브라우저에서 잘 돼야 돼. 이렇게 완료 기준이 더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런칭을 딱 했더니 QA팀이 그 다음번 릴리즈 아니야. 사용자 1위는 카톡 인앱 브라우저야. 뭐 이렇게 보고가 왔어. 그럼 그 다음부터 카톡 인앱 브라우저도 다 테스트를 해야 될 거야. 완료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잖아. 그렇죠? 네. 근데 여전히 팀이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하고 보낸 다음에 계속 QA를 받아. 이거 물론 완료 조건을 안 바꿀 수도 있지. 그런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 완료 조건이 제가 이 장의 책에서 읽고서 알게 된 내용은 뭐냐면 그 그림에 다 반영이 되는데 스프린트의 완료 조건이라는 건 도메인이 되게 조금이고 기술적인 내용 기준으로 완료를 정의하나 봐. 그렇죠? 249페이지에 7-14 그림이 의미하는 게 그 자체잖아. 도메인은 귀퉁이에 조금이고 태반 다 기술적인 검증을 완료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완료라는 게 이번 스프린트가 고객 가치를 창출했어. 혹은 도메인을 잘 커버했어. 이거는 되게 조금이고 실제로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다라는 거지. 그게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249페이지 이하 쭉 써져 있는 내용 보면 태반 다 기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완료의 정의는 기술적인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뉘앙스 전체가. 근데 실제로 또 개발을 해보면은 도메인을 잘못 이해해서라기보다는 솔직히 개발을 잘못해서 생기는 결함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게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요? 저희는 개발을 잘못한 것보다는 기획을 잘못 이해한 게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기획을 잘못 이해했어. 실제로도.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에러 메시지가 알라스로 안 이쁜 알라스로 막 에러 코드 37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고객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고. 못 받아들이잖아. 근데 스로우 캐치한 에러 객체 그냥 떠있고 막 이런단 말이지. 저는 그런 그런 식으로 것도 잘못된. 기술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자가 잘못 이해했고 그거에 이제 잘못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획팀이 그 케이스를 놓쳤기 때문에 개발자가 트라이 캐치까지 간 걸 수도 있거든요. 즉 기획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마지막에 완료가 안 됐던 이유가. 예를 들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플레이스홀더에 문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 이게 개발자 잘못이냐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나중에 검증해 보면은 저희는
이번 스프린트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은 게 기획이 안 돼 있거나 기획이 잘못 전달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 잘못보다. 구현도 제대로 못하는 개발팀이면 반성해야죠. 기술적으로 낮은 개발팀이니까 그건 스크럼팀이 될 수 없어. 스크럼팀은 원래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팀을 구성하니까 수행이 불가능하면 스크럼팀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인수 조건에 인수 테스트 프레임워크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개발적인 레벨에서부터 코드 레벨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인수 테스트 항목까지도 다 보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환경 테스트 뭐 이런 거 다 보고.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얘기하고 있는 인수 조건들을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베리 오브림이라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조직적으로 인정을 받았냐 이거죠. 제품 책임자한테 인정을 받든지 뭐 시연에서 인정받든지 어쨌든 조직의 승인을 받은 걸 완성이라고 보겠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화의 내용을 보면 코드를 잘 짰냐를 완료의 조건으로 보겠다는 관점이잖아요. 개발자들이 코드를 룰에 맞게 잘 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로니모의 내용을 보면 QA팀 기준으로 잘 됐냐라고 보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테스트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 다 QA팀 할 일이잖아요. 개발팀이 한 테스트라기보다. 그래서 제로니모 입장에서는 QA팀을 반영하는 것 같고 프레드릭 입장에서는 운영 입장에서 운영 환경에서 워킹하느냐. 야, 내가 테스트 서버에서 잘 되는 건 알아. 근데 아마존에 올라가면 진짜 잘 되니?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빈센트 이 아저씨 뭐 한가득 있는데 빈센트는 탐색적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저희 나오는 탐색적 테스트는 고유명사입니다. 저런 테스트 기법이 있어요. 카오스 테스트 나오기 전에 했던 건데 그리고 그 외에 운영에서의 향상된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만들어낸 게 서비스에서 실운영이 가능한가? 뭐 이런 관점이에요. 얘는. 그래서 네가 릴리즈라고 얘기하려면 이게 실운영이 가능해야 되는데 뭐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항목이 많은 이유도 그래서 많은 거예요. 실제 운영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커버돼야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라이프 입장에서는요. 전형적인 SI 마인드인데요. 문서가 잘 돼 있니? 네가 정말 잘 됐으면 문서도 잘 돼 있을걸? 뭐 이런 거죠. 공공 분야에서는 문서화 규정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스프린트가 끝나면 문서화가 정확하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각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수 조건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 만족하는 게 좋은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게 더 강조되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당히 골라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료를 볼 때 어떤 게 더 강조되는 입장인 거냐. 우리의 솔루션이나 환경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 쓰라는 거예요. 완료가 기술적으로 적용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금 보면 어떤 놈은 코드의 완성도나 기술 부채를 중요하게 보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실운영 상태에 대한 관점에서 운영 준비가 됐냐를 보는 관점이 있고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 포털에다 무슨 기능을 추가해 이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빈센트 텐스의 그 운영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완성 조건으로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라이브돼서 굴러가고 있는 서비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슨 실험적인 연구를 하고 있거나
일부 고객한테 뭘 해주는 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되게 큰 도전이야. 이러면 앞에 있는 프랑스화나 뭐 제로니모의 이런 조건들이 더 중요하겠죠. 완료 조건으로. 근데 우리가 정부 공공기관의 SI를 납품하고 있어. 이러면 짤탕없이 랄프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마지막에 나오고. 그래서 그림 7-15에서 우리 환경을 보고서 여러 요소 중에 어떤 걸 완료로 볼지에 대한 완료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체크하게끔 만드는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죠. 이게 다 체크되면 완료다.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완료 템플릿을 만들면 이걸 통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 잘 모르겠네. 미친 짓이죠. 여러분들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스크럼 팀이 쓸 수 있는 완료 템플릿은 한 4-5개 항목이 있는 거야. 적당히 4-5개만 골라. 이거 미친 짓이야.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꼭 처리해야 될 거는 회기 테스트죠. 회기 테스트 통과가 안 되면 릴리즈 할 수 없으니까. 되던 게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회기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가 그림 7-15에 보면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참고로 인수 테스트는 인수 회기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지 인수 테스트 따로 있고 회기 테스트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회기라는 건 기존 테스트를 다 돌려온다는 뜻인 거지 인수 테스트와 별도 항목이 아니라. 준비에서부터 스토리 매핑에서부터 뒤로 쭉 연결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번 시간에 하기에는 많이 갔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서부터 진행을 쭉 해서 끝까지 갈게요. 오늘은 완료까지. 어쨌든 가치를 기준으로 제품 백로그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같이 토론을 해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기능을 기준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거나 작업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전통적인 그냥 SI 관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스크럼을 하는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크럼을 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를 2가지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고객한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지? 자주 빨리 전달해야지. 이런 빈도. 내가 가치 있는 걸 빨리빨리 자주 전달해야지 고객이 가치를 많이 받지. 이런 거랑 2번째는 우리가 뭘 행동함에 있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스크럼의 중심을 이루는 2가지 사상이란 말이에요. 애자일은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해라는 이 내용만 있다면 스크럼은 그걸 되도록이면 빨리 자주 전달해야 돼. 이게 포함된 거야. 근데 우리가 자주 빨리 전달해야 될 건 고객이 느낄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용자 스토리보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고객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는 하다못해 당장 달성해야 되는 조그만 에픽이나 조그만 스토리도 전부 다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치 기준으로 쓰라는 거지. 구현 방법은 스크럼 팀이 잘해줄 거야. 가치를 같이 공유하기만 한다면. 뭐 이런 식인. 근데 지금은 보면 다들 기능 조직 비슷하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스크럼의 운영도 기능 기준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비용이 많이 드는 운영 방법이다. 큰 회사의 득은 없으면서 비용을 엄청 발생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운영하면 아까운 거지. 스크럼의 진짜 가치가 없어지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